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CBT 보건 문제를 제가 60개로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회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역시 많이 계산하는 문제는 조금 빠졌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더 단단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60개 문제만 추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CBT 시험 문제 쭉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흐름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CBT 문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다산에듀에서 복원한 문제로서 일반 공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옴의 저항과 8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이냐? 보통 우리가 저항을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때는 2옴의 저항과 8옴의 저항이 만났을 때의 합성 컨덕턴스를 물어보고 있어요. 합성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이지요.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첫 번째, 두 저항의 합성 저항값을 구한다. 합성 저항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더하기 8이니까 10옴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요, 바로 컨덕턴스를 구할 차례인데,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쉽게,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로 계산하게 된다. 이때 저항이 15mm니까 10분의 1 하게 되면은 0.1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가 되죠? 그렇죠. 0.1 모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 이번에 출제가 되게 되었는데요. 비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 아닐 비자인데 선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직선상으로 나타내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자가 있는데 그 소자에다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마치 크기가 이렇게 직선이 된다, 아니면은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더 작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형 구조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형 구조는 바로 RLC에서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지금 문제 쭉 보시게 되면은 저항, 인덕턴스, 그 다음에 캐피시턴스에서는 나오게 되지만 3번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단순한 비례 관계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다이오드가 됩니다. 4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진 두 장을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으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한 회로에 이렇게 전압원과 그 다음에 전류원이 동시에 있을 때 이 전압원과 전류원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전압원을 한 장으로 했을 때 저항의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류원을 했을 때 이때 이 전류를 계산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중첩의 정리가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 떼어낼 때 이 전압원과 전류원을 처리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이 전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원은요, 일단 단락시켜서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전류원을 놓고 전압원은 단락된 상태에서 저항값을 해석하게 되고요. 반대로 전압원을 계산할 때는 전압원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전류원을 개방,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는 모든 전류는 전압원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전류원을 개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류는 전류원 쪽으로는 가지 않고 모두 다 부하로 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전압원은 어떻게 한다? 전압원은 단락해서 회로를 해석하고, 전류원은 어떻게 한다? 오픈, 개방해서 회로를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회로의 그 측정 값이 계측기의 값보다 훨씬 커지게 될 때에는 전압은 우리가 배율기를, 그 다음에 전류는 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전압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V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계는 10V밖에 잴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결합함으로써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계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배율기의 개념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배율기인데, 배율기일 때 저항은 외부에다가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나누게 되는 분류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류기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렇게 저항이 있게 되는데, 이때 전류의 값을 전류계로서 우리가 분배해서 일부는 전류계로 오지만 일부는 여기 이렇게 저항 쪽으로 오게 우리가 값을 전류를 나눠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분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병렬로 결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배율기는 우리가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분류기는요. 분류한다는 게 일단 회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전류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병렬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 5번. 500ohm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우리가 줄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칼로리로 물어봤기 때문에 H는 씩 들어가죠. 0.24 그 다음에 I제곱에 RT.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칼로리의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0.24 들어가고요. 지금 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했냐면 1암페어라고 했어요. 1의 제곱 하나마나. 그 다음에 R 값은 500ohm. 그 다음에 시간은 초로 나타내야 되죠. 여기 문제에서는 1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60초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65 하면 30, 3만에다가 0.24 곱하게 되면 72, 그쵸? 7200 칼로리가 되겠네요. 답은 4번. 6번. 납축전지의 전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납축전지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통에다가 우리가, 자, 이쪽에는 극판으로서 PB 납을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PbO2 이산화탄 납을 사용하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전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축전지라고 하게 되죠. 여기는 H2SO4, 즉 황산, 묽은 황산을 넣어서 우리가 전해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해액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연물 위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대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동그란 대전체에다가 마이너스는 가까이 왔고 플러스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부르게 되죠. 8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같은 전하끼리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그렇죠?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의미라고 합니까?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서로 다른 것끼리는 서로 당기니까 이걸 우리가 흡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2번에 대한 것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렇죠? 같은 것끼리는 흡인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반발하게 되는데 잘못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죠. 9번에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했을 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평행판 콘덴서라고 하는 것의 정전 용량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서, 자, 이 사이의, 자, 이 판의 넓이를 L이라고 하게 되고 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유전체 유전율을 엡실론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정전 용량 C제로는 엡실론 D분의 L 혹은 뭐 면적을 L 혹은 S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D분의 S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 극판의 간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간격이 얼마? 2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럼 간격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은 나머지가 같을 때 전체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2배가 되겠죠. 따라서 2배가 된다. 3번이죠. 1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콘덴서에 직병렬이 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자, 여기 콘덴서가 하나 먼저 직렬로 되어 있고요. 3짜리가. 그 다음에 뒤에 2짜리, 그 다음에 뒤에 4짜리 콘덴서가 이렇게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할 때 여러분들이 병렬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콘덴서의 병렬은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하면 되는 우리가 산술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2 더하기 4는 얼마?
6 맞아요. 그러면은 3과 6이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정전 용량 C는 두 개를 합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것으로 마치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6 더하기 3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3은 18이 되니까 이 전체 정전 용량은 우리가 2 마이크로페럿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11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의 식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두 개의 정전 용량에서 두 자극에서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있는 하나의 자극을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자극을 우리가 M2라고 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를 얼마? R미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R미터. 이 상태는 무슨 상태? 진공 중의 상태래요. 이때 힘 F는 이렇게 되죠. 4 파이 그 다음에 투자율이니까 뮤 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그리고 M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가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진공일 때의 투자율은 뮤 제로가 되겠죠. 이 진공일 때 투자율이 얼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4 파이 곱하기 진공일 때 투자율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6.3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걸 우리가 그냥 K로도 놓습니다. 상수라고 해서 쿨롱 상수 K로도 놓겠는데 K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도 씩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 답 몇 번? 답 요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요 밑에 안 내려가도 되네요. 답은 2번. 10번 다음 중 자극의 세기 M 웨버와 길이 L미터인 자석에서 자기 모멘트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자석에 회전하는 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동기에서 끌어올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S극이 있을 때 길이가 L미터인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극이 도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B 웨버 일 때 이때 미치는 힘 이건 어떻게 되냐?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딱 두 가지만 곱하면 돼요.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자극의 세기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 모멘트 M은 M 곱하기 L. 자극의 세기와 그 다음에 길이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됩니다. 13번 공기 중에 1m 떨어져 평행으로 놓인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18 곱하기 10-7승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두 개의 도선이 있어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번 해보죠. 왕복 도선이니까 왔다가 갔다가요. 그렇죠? 이 양쪽에는 전류가 똑같이 흐를 겁니다. 똑같이 흐르죠. 왕복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때 힘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죠. 두 개의 왕복 도선에 흐르는 힘 F는 자, D분의 두 개의 거리 D분의 그 다음에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뉴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공교롭게도 왕복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이 I1과 I2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반대로 D분의 이 I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왔다고 합니까? 이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해설처럼 풀지 않고 제가 그냥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해설처럼 괜히 어렵게 풉니다. 해설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없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2 들어가 있으니까 2, 18 나누게 되면 여기 얼마가 됩니까? 9 나오고 여기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거리가 지금 1m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면 어느 숫자를 두 번 곱했을 때 9가 됩니까? I는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I는 얼마? 3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3A. 답은 3A. 14번 자체 인덕턴스 2헨리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하였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E는 인덕턴스가 주어졌을 때 L 그 다음에 T분의 델타 T분의 그 다음에 델타 I로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인덕턴스가 2헨리라고 했고요. 시간은 0.1초고요. 그 다음에 전력값은 1A가 변화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20
볼트가 되겠네요. 답은 2번. 15번. 가정용 전등 전압이 200볼트이다. 이 교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자, 지금 가정용 전등이 200볼트라고 했는데 200볼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값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효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실효 값을 바로 최대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루트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200 곱하기 루트 2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82.8V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실효가 아니라 실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대이라고 했을 때 최대가 아니고 최대를 썼죠. 이 중간에 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시옷,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강의라든지 아니면 예전 교재에서는 실효값이라고 쓰고 최대값이라고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산에듀에서도 최근 강의와 최근 교재에서는 국립국어원에 우리가 표준 맞추어법에 따라서 실효값, 최대값으로 표기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질적이라 생각이 되셔도 자,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아, 나 모르겠어요. 이게 15번이죠. 자, 나 RC, 이거 RLC, 내가 직렬 회로는 아는데 병렬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직렬일 때는요. 이렇게 구했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어떻게 되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구했었죠. 자, 여기에다가 병렬일 때는요. 분의 1, 분의 1, 분의 1만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바뀌죠? 이제 병렬일 때는 임피던스는 이렇게 루트하고 작게 그릴까요? R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자 지금은 RC 회로잖아요. 이 오메가 L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L이 있으면은 원래 오메가 L분의 1인데 여기는 오메가 C 분의 1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가 남냐? 오메가 C가 남게 돼요. 오메가 C 분의 1 그리고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하면 이게 병렬 회로가 됩니다. 그럼 이게 RC 회로의 병렬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입니다. 딱 보시면은 몇 번? 3번에 그 얘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17번 저항 9옴 용량 리액턴스 12옴의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거 그대로 이식 가져오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임피던스는 얼마? 각각 9옴과 12옴이니까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 15 나올 겁니다. 15옴이다. 18번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 무엇이?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것이죠. 1번. 19번 어느 회로에서 피상 전력이 60kVA이고 무효 전력이 36kVA일 때 유효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우리가 유효 전력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이 피상 전력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 공부할 때 알고 있던 내용이죠.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효 전력을 구하고 싶으니까 유효 전력의 전력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효가 이쪽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하고 피상 전력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피상이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피상이 60이고 무효가 36이니까 60의 제곱 마이너스 36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 딱 계산하면은 48이 나오게 될 겁니다. 20번. 교류의 파고율이란 얼마냐? 파고율. 파고율. 저랑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딱 분모에서 대효. 그쵸? 그러면은 이것은 최대. 그 다음에 여기는 실효값. 고대효. 형은요, 효균, 파형률은 효균, 평균값분의 실효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1번. 21번. 직류발전기 정류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직류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전자에서 전기를 밖으로 끌어오게 되는데 그 밖에서 만나는 부분이 정류자와 접촉되는 부분은 브러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브러쉬에서의 접촉 저항, 만나는 부분의 저항은
커야 됩니다. 이게 정기적 저항이 아니에요. 물리적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저항은 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좋은 정률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21번의 답은 1번이죠. 22번에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에서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쪽에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S극이 있을 때 자, 회전하는 것은 이 주 자속이 반듯하게 가지 않고 전기자 전류 때문에 이렇게 휘어가지고 나머지 누설되는 자속이 발생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우리가 보극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죠. 근데 보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성점의 위치가 원래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세타처럼 근데 변하지 않고 원래처럼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냐? 부하가 없는 상태다. 무부하 상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2, 3, 4번은 어쨌든 부하가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2, 3, 4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답은 1번만 해당됩니다. 23번. 직류 직권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직류 직권전동기의 경우에는 토크는 전압의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회전수를 그래서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요. 이 토크는 9배 더 늘어나게 되죠. 답은 4번. 24번. 다음 중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지금 24번에 4번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주파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직류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 교류에서 쓰는 방식이죠. 교류. 자, 지우고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다음은 직권전동기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권전동기에서 꼭 알아야 된다는 한마디는 바로 힘이라고 했었죠. 직권전동기는 힘이 세다. 자, 분권전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분권전동기는 정속도 혹은 정출력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전동기 기동식 기동 토크가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권전동기는 자존심이 상해요. 직권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기술 자격 시험 문제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이것 빼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6번. 직류 분권전동기 운전 중 계좌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직류 분권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분권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바로 저항을 하나 달아서 이 저항을 우리가 RF라고 하게 되면 이 저항의 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한번 제어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좌 제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RF의 저항을 증가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F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는 감소하게 되죠.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속에서 나오는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속 파이 역시 줄어들겠죠. 그럼 자속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식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N은 K 그 다음에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A RA. 그럼 파이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자속도 감소하게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력이 입력이 일정할 때 뭐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27번. 26번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증가할 때요. 27번. 코일 주위의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공으로 침투시키고 다시 그 주위를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를 우리가 몰드 변압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권선이 에폭시 수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흡습에 따른 절연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변압기죠. 28번. 변압기 2차 저항이 0.15mm일 때 1차로 환산하면은 365mm 된다. 이 변압기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변압기 권수비 식을 쓰게 되면은 권수비는 V2분의 V1 그 다음에 자 이거 N2분의 N1 그 다음에 자 I1분의 I2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들어가요.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 그쵸? 그 다음에 R2분의 R1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R2, R1 알려주고 이 A 값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R2분의 R1, R2가 360이라고 했고 2차장이 0.1옴이네. 0.2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차가 360이라고 했어요. 루트 0.1분의 360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그럼 3600이 되겠죠. 3600 루트 하게 되면은 얼마? 60이 되겠죠. 건수비는 60이겠네요. 60. 건수비는 60이다. 답 4번. 29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로서 철의 함유량은 얼마큼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규소가 우리가 4%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철은 보통 96%. 근데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3에서 4, 2에서 5, 뭐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한 4 정도가 들어가는 게 답이 됩니다. 30번. 전압 변동률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의 식은 전격 전압분의 그 다음에 무브와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전압 변동률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 변동률에도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전격 속도 분의 무브와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할 때는 정, 무, 정 혹은 무, 정, 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로 보기를 주어지게 되면 양반인데 이제 괜히 어렵게 영어로 표현할 때가 지금 문제처럼 존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브할 때는 부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V0로 표현하고요. 전격일 때는 일반적인 상태라고 해서 노멀이라고 해서 VN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되겠죠. 31번. 변압기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저압 측에 설치한 CT 2차 측의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차가 일정 밑줄 비율 밑줄 치세요. 제가 딱 3번 얘기합니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비율에 밑줄 치세요. 네.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보호 계정기는 2번 비율 차동 계정기. 적정 B가 차이가 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는 계정기가 바로 비율 차동 계정기입니다. 32번. V결선을 이용한 변압기의 결선은 델타 결선을 한 때보다 출력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 V결선 문제가 사실은 은근히 출제가 안 될 것 같은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V결선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V결선일 땐 여러분들이 이용률과 그 다음에 출력비 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용률과 출력비 모두 다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용률은 86.6%, 그러니까 0.866이 되는 거고 출력비는 57.7%, 그러니까 0.577이 되는 것이죠. 자, 답은 1번. 여기서는 지금 출력비를 물어봤으니까. 33번. 가스 절연 계팩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SF6 성질 다 좋다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환경 오염 때문에 이 가스의 특성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우리가 다른 가스를 대체용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모두 다 장점만 기술하고 단점 기술 되는 것을 문제 삼으면 됩니다. 지금 라번에서 4번에서는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2.5 정도 낮다라고, 그쵸? 기준보다 숫자가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낮다가 아니라 낮다, 더 좋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33번.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어떤 전기 기기에서 절연 등급, 절연 허용 온도를 이야기할 때 숫자로 쓰지 않고 우리가 기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뒤에다가 2종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냐면 2종이에요. 그렇죠? 그럼 숫자 2 들어가면 됩니다. 120도 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120도. 뭐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 Y종, A종, E종, B종 그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게 되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로 우리가 E종만 보십시오. B종은 130, 그 다음에 H는 150 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H는 180 나와 있게 되는데 E종만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3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이냐? 기억은 고압 회로의 전압을 이에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 주는 기기로서. 자, 뭘까요? 고압을 그 다음에 낮은 전압으로 낮은 저압으로 변성해 주는 기기로서 회로의 땡땡 접속에서 사용한다라고 됐습니다. 보기에 보니까 PT 아니면 CT예요. 그렇죠? 지금 고압을 낮은 것으로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 준다고 하죠. 그렇죠? 전압으로 변성해 주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PT, Potential Transformer, 그러니까
계기용 변압기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회로에 어떻게 접속을 하게 되느냐. 지금 문제에서는 직렬이냐, 그 다음에 병렬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직렬이냐 병렬이냐인데 보통 회로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이 포텐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병렬로 결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PT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병렬로 접속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PT 그 다음에 병렬. 36번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사항을 그린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36번처럼 그림으로 나올 때는 A, B, C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A, B, C가 숫자가 같은 것끼리 묶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A1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A4까지 있죠. 그러면 이 A1부터 4까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4개의 극이 있는 사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N극, S극 할 때 그런 극이 4개 있는 4의 우리가 전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사극의 뒷부분 보시게 되면은 A4, B4, 그 다음에 C4에 있는 부분이 모두 다 한 점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나는 구조를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동기의 권선법은 사극 Y결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은 2번. 37번 동기속도 1800rpm 주파수 60Hz인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하나만큼은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어요. 그렇죠? 사극 그 다음에 60Hz일 때에는 동기속도 얼마? 1800rpm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만큼은 외우자고 했었죠.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죠. 자, 이때 P값이 사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일 때 이때 1800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극 60Hz일 때는 전 동기속도 얼마냐? 1800. 그 다음에 사극 1800일 때는 몇 Hz냐? 60Hz. 자, 60Hz이고 1800rpm일 때는 극수는 얼마냐? 사극.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자라고 하는 것. 답 2번. 38번. 사극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60Hz의 전원에 연결되어 4%의 슬립으로 회전할 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속도는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 속도를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동기 속도가 사극이 60Hz니까 180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슬립은 4%니까 0.04죠. 그러면은 식을 풀어보게 되면 1-0.04 곱하기 180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0.96 곱하기 1800 그러면은 이거 얼마? 1728 RPM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39번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되는가? 전공, 구멍이라는 거 왜 생기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구멍은 왜 생기느냐? 뭔가 안에 있던 게 빠져서 결합전자의 입탈. 40번 동기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좌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단락시킨다. 단락시켜서 우리가 과전압을 유기를 방지한다. 그 다음 41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전선을 접속할 때 전선의 기계적 강도는 몇 % 이상?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80% 이상 어떻게 한다?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역시 등가가 성립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혹은 몇 %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여러분들 답은 20, 80 그때는 다르지만 그때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묻고 있는 맥락은 단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42번 다음 중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답은 1번 OC. 43번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에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의 구리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옥내 집 안에서 사용하는 거 부드럽기 때문에 동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밖에서 사용하는 거는요. 딱딱한 거는 우리가 동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연동선이 우리가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작죠. 이거는 58분의 1이고 경동선은 55분의 1이죠. 알루미늄은 35분의 1. 44번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거. 1번에 고유저항이 클 것? 고유저항이 크면 되나요? 고유저항이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고유저항이 작아야 되겠죠.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답은 1번. 가율성 강도 풍부하고 다 맞아요.
45번. 한 개의 전등을 세 곳에서 자유롭게 점등하기 위해서는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 각각 몇 개씩 필요하게 되는가? 우리가 3로 스위치를 적절하게 하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켤 수 있는데, 만약에 2개소에서 한다. 2개소에서 전매를 하려면은 3로 몇 개? 3로 2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3개소에서 한다. 3개소에서 전매를 할 때는 3로 2개, 그 다음에 4로 몇 개? 1개. 그 다음에 만약에 4개소에서 한다. 그러면은 3로 몇 개? 2개. 4로 몇 개? 2개. 100개소에서 한다. 3로 2개, 4로 98개. 양쪽에 3로 놓고 안에다가 4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3개소에서 전매를 할 때 3로 2개, 4로 1개. 46번.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있어라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면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얼만큼이 되어야 되는가. 자, 보통 우리가 전선과 전선의 경우에는 따질 것 없이 6cm죠. 근데 전선과 조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재를 이루는 재료들 모두 다 조영제라고 합니다. 천장, 기둥, 벽면 이런 거 다 조영제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이 조영제와는 400V가 넘을 때는 4.5인데 그 안 될 때, 건조할 때는 2.5 이상이죠. 답은 1번. 47번. 금속 전선관을 직각 구부리기 할 때 굽힌 반지름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온 적 이번이 처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곡률 반지름은 얼마큼이 되는가라고 해서 곡률 반지름은 6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나왔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곡률 반지름의 의미가 이런 거죠. 짜잔, 짜잔. 자, 여기 있을 때 이 반지름, 이게 얼마큼이 돼야 되는가?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이 16mm 전선관인 경우에는요, 이 내경, 이 안지름인 경우가 18mm이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이 외경인 경우에는 22mm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률 반지름 6배 이상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6D, 여기서 여기까지는 6배 한 것에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이 직경에 2분의 1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R은 얼마보다 커야 되느냐? 6배, 내경의 6배, 6D 곱하기 6D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외경의 반, 2분의 외경의 D값. 자, 그러면은 6 곱하기 D, 6 곱하기 18, 6 곱하기 18에다가 더해요. 얼마? 2분의 22. 그러면은 6, 1은 6, 6, 8, 48. 108에다가 그 다음에 11 더하게 되면 얼마 이거? 119mm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119mm, 약 12cm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최소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답은 3번. 48번.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4번의 신축 커플링 3C. 이것만 기억하세요. 3C만 기억하세요. 49번. 다음 중 금속 전선간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이냐? 박강은 외경, 후강은 내경으로 설명한다. 후짝 박홀, 또 후강은 짝수, 박강은 홀수로 우리가 치수를 이야기하죠. 50번. 플로어 덕트 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규격은 몇 밀리미터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플로어 덕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플로어 덕트선은 전연선이 10 스퀘어를 초과할 때 10 스퀘어를 초과할 때 반드시 연선을 써야 됩니다. 초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0을 넘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까지는 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선을 몇 미리까지 쓸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10 스퀘어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답 4번. 5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 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땡땡 이하로 3.5cm 이하로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 답 3번. 52번. 다음 중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공할 수 있는 저하 복내 배선 공사는 합금캐 중에서 우리가 가스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만 가능한 것 골라라 라고 하게 되면은 단연 금속관을 골라야 됩니다. 원탑은 역시 금속관입니다. 답 4번. 53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목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금속관 MI 케이블, 그 다음에 개장된 케이블 공사. 답 1번. 54번.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단 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3종일 때는
6.5, 1종은 6, 그 다음에 2종은 16 그렇게 돼야 되겠죠. 3종일 때 가장 가늘죠. 물론 접지선의 최소 기준만을 설명하는 것이죠. 55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은 우리가 접지선이랑 중성선이에요.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즉 전원 측 전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지금 1번에 보면은 간선의 전원 측 전선에 해당되시죠.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앞에 어떠한 여러분 미사여구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앞에 어떠한 미사여구가 있더라도 뒤에 있는 말이 접지선이거나 중성선이면은 거기는 설치를 하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1번에 접지공사의 접지선, 2번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의 접지선, 4번에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어쨌든 2, 3, 4번은 다 안 되는 거예요. 56번 저압으로 수전하는 3상 4선식에서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형률을 몇 %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그 설비 불평형률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혹은 단상 3선식 혹은 3상 4선식에서 이 부하를 양쪽으로 단상 부하를 꺼낼 때 어떤 것을 몇 개를 꺼내올까? 보통 RST가 있으면은 RS만 다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RST가 적정히 우리가 분배해서 와야 되겠죠. 자, 이때 몇 %까지 가능하냐? 단상 3선식에서는 40%, 3상 3선식이나 3상 4선식에서는 30%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3상 4선식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답은 3번. 57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일반적인 부하를 최대 사용할 때 전체 설비 용량의 몇 %를 사용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58번 건축물의 종류에서 표준 부하를 20V per 제곱미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느 것인가? 학교, 음식점. 답 2번. 59번 전주의 가로등을 설치 시 부착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주의 가로등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 이 전주의 가로등 여러분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지금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로등 설치하게 되는데 이 가로등 일반적인 높이는 몇 미터? 4.5m 이상입니다. 하지만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몇 미터? 3m까지 이것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조건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3m. 3번. 3m. 60번. 다음 중 비상용 콘센트의 그림기호. 비상용 콘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소화용 콘센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상용 콘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멍 2개, 3개. 단상을 얘기하고 이건 3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콘센트? 비상용 콘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60개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아주 시기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차근차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풀 수 없는 문제들 꽤 있습니다.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아주 낯선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개를 완벽하게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기존까지 학습했던 전략처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42개 정도는 이 안에서 맞출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잘 학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숫자는 맞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CBT 문제는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CBT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이 숫자라든지 보기를 바꾸기가 아주 쉬운 형태의 그런 출제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연도를 계속 외워서는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 별로 없어요. 그렇죠? 관연도를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들을 잘 요약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을 역시 우리가 지난 학습하면서 계속 많은 체력을 단련해서 왔죠.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겠습니다. 2019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CBT 보고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